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06학번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번 주 토요일에는 분명히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참 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화창하고 약간은 좀 덥다시피 이런 한 날씨에도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네,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번 강연도 정말 특별했는데 이번 강연에 정말 사전 신청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대가 참 많으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요, 네, 7-2학번 변형완 동무님께서 해주실 건데 분당에 있는 저스트 와인 대표님이시고요. 네, 정말 와인 애호가이기도 하고 정말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와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오늘 와인도 가져와 주셔서 정말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재밌게 강연 들어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제 7-2학번입니다. 대개 뭐 이런 그 영문과 콘서트, 토크 콘서트 같으면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 뭐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넘기면서. 제 옛날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를 한 25년 정도 다녔어요. 제일모직을 다니다가 15년 전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대구에서부터 응원 와준 우리 동기입니다. 회사 그만두고서 이제 이런 전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은 일어나고 또 걱정은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와인에 대한 칼럼 하나씩을 써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우연히 보고 그 글을 좀 연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를 연재를 했어요. 그때 처음 나왔으니까 이게 15년 전 모습입니다. Before, Af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요게 요즘 모습입니다. 한 매일 한 와인 반 병씩 먹으면서 한 12~13년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는데 사실은 화소가 그 사이에 좋아진 거죠. 또 와인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제 7월에 90기를 배출해요. 7월에 90기가 시작을 하는데 한 번에 한 6번씩 해가지고 한 번에 한 10명 정도씩 해서 그동안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한 것까지 하면 한 1000명쯤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한 2~3년 했는데 사실은 와인에 대한 공부는 그냥 그 국내에서 책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와인 강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대학교 뭐 평생교육원이나 사설 그런 그 와인 학교에 한 5군데쯤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50이 넘어서 시작을 해서 배우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죠. 마침 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크게 내주어 가지고 그게 그 계기가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에서 이제 와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또 동네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그 자기 그 예전 그 전공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아나운서 출신도 있고 또 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 매니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모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와인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책을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들으시는 그런 분도 있으실 테고요. 와인에 관계되는 책이나 혹시 와인의 강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으세요? 한번
예, 이런 분이 많으실수록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 아주 기초적인 와인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티켓에 관계되는 거 조금 간단히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와인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또 어떤 와인을 어떻게 그 선택을 해서 마셔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과 건강이라는 그런 항목도 제가 그 와인 강좌를 했을 때 마침 들으러 오신 그 심장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와인과 심장병의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아주 그 의사분들 사이에서 그 와인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세브란스 나오신 분인데 7학번쯤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와서 강의해 주셨던 것 중에서 아주 몇 개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와인 시음, 잘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와인을 어떻게 고를 건지, 어떻게 즐길 건지, 뭐 이런 얘기,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 자료는 한 1시간 반 정도짜리인데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은 이제 와인, 우리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보통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알코올이 만들어지려면 그 원료에는 당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분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그 중에 당분이 알코올이 되고 나머지는 가스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샴페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우에 그걸 병에다가 그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둔 것이 이제 샴페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켓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와인을 알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포도 품종, 이 와인이 만들어진 무엇을 가지고, 재료가 뭔지, 김치가 이게 배추김치인지 아니면 열무김치인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의 와인인지. 각 지역마다 조금 와인마다 좀 독특한 그런 그 만드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조금 더 와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뭐 그 레이블 읽는 거라든지 등급을 알아내는 거는 조금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10년, 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와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와인은 굉장히 특권층의 점유물이고 일부만 이렇게 즐기는 걸로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면 거의 한 3명 중에 2명은 와인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와인은 무조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와인을 서양 사람들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인을 술이라고 생각하죠. 와인은 마시면 취하는 거. 하지만 사실은 와인을 마셔서 취하기보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보조제로, 아주 생활 필수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생활 필수품이죠. 소비재로 인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나 군사나 문화의 요소가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녹아 있죠. 근데 이제 뭐 종교나 군사, 문화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뭐 와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군사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군사적으로. 상처 소독한. 네? 상처를 소독한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전에 이제 이게 뭐 그 와인은 알코올이라는 사실은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해서 알코올을 얻어서 소독적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별로 그렇게 먹는 물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군대가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자기 살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은 물을 갈아 마시면서 배탈이 납니다. 그러면은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지휘관들은 그 와인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국 영화, 옛날 그 역사물들을 보면요. 군대가 가는데 마차에 술통을 싣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 물자 중에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이게 와인통이었대요. 그렇게 와인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은 노획품 중에 아주 중요한 전쟁 물자로 와인을 이렇게 노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식물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동물은 양이죠. 제가 25년을 양과 함께 그 생활을 하고 지금 15년을 포도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한 포도나무가 한 500번 정도 나온대요. 포도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인을 즐긴다는 게 세계인의 문화를 같이 어울려 즐기는 것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해외 영업 쪽에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한 그만두기 한 5년 전쯤부터 사실은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대개 먹으면은 뭐 위스키 또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그 뭐 음식 시켜놓고 나중에 와인 뭘로 하냐 그러면 와인 잘 모르니까 못 시키죠. 못 시키고 그냥 뭐 물이나 먹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와인을 알고 나니까 좀 와인을 좀 진작부터 알았으면 회사 일을 더 잘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국 그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화제가 궁하니까 저 밥 먹으면서도 이제 되게 그 업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와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와인을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 중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한 20-30분 혼자 잘 떠듭니다.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사귀기도 쉽고요. 그리고 알다 보면은 이게 상식이 많이 늡니다. 재미있는 상식들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와인을 통해서 좀 새로운 세계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우선 에티켓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와인 에티켓이라는 가장 기본이 물론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몸에 배야 되는데 기본이 자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에티켓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해야 되고 남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와인이 이제 즐겨야 될 대상이지 이게 뭐 숭배할 필요도 또는 이렇게 좀 대단한 것으로 신성시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크게 뭐 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스캔을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 아시겠죠?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외국 사람하고 같이 건배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와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와인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전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도 외교연수원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신 반기문 총장이에요. 세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외국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대개 와인 책을 보면은 와인은 이렇게 들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면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남이 보기에도 좀 불편하죠.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섭니다. 네. G20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도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제가 어떤 주간지에서 우연히 발견하고서 스캔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스페인 총리예요. 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머리가 하얀 사람은 EU 집행위원장이에요.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두 사람도 이렇게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게 꼭 맞는 건 아니고, 저게 어떻게 들어도 뭐 에티켓이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격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그런 규칙이 있는데, 뭐 와인 잔의 위치, 대개 우리나라하고 서양이고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액체를 두죠. 왼쪽에 빵을 둡니다. 근데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스 요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야 돼요. 그죠? 오른손이 많이 중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잔 큰 게 위에 있으면 그 높은 그 와인잔 제대로 된 거 굉장히 크잖아요. 큰 게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와인 강좌를 이제 하면서 와인잔은 오른쪽에 둬서 우물 좌방입니다. 막 이제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그 한식 먹을 때 보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더라. 그래서 제가 바꿨죠. 그거는 오른쪽에 두는 게 꼭 그 원칙도 아니다 말이지. 그때 따라서 만약에 이 코스 요리가 아니고 우리 한식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먹는 한상 뷔페 같은 그런 그 요리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 잔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왼쪽에 두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에티켓을 정하는데 요즘 이제 결혼식 중에 이렇게 원탁에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되게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한번 이렇게 그 혼란이 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따를 때 잔을 들지 않는다. 소주하고 조금 정반대죠. 그리고 첨잔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 마실 때까지 아무도 안 따라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와인이 다 비기 전에 계속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끝없이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제 한번 사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따라달라고 할 때까지는 따라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터 중에 웨이터가 이제 만약에 따라주죠. 자꾸 잔이 비면은 따라주니까 와서 따라준단 말이죠. 그럼 그냥 계속 받을 게 아니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잔 입구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말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 따르라고 하는데 웨이터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와서 따르면 그건 웨이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고 다시 따라달라고 할 때까지는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돼요. 하고 왜 되게 소주를 먹으면 그러잖아요. 잔을 비우잖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주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잔을 비우고 이렇게 털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줘가지고 또 해서 똑같이 먹어가지고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무장해제가 돼야 이게 술 먹은 것 같았는데 와인은 이렇게 우선 잔 돌리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잔을 비우는 거 그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잔을 따르는 양은 한 100cc 정도 되는데요. 이런 잔에는 사실은 100cc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와인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한 7, 80%.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분수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득 따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잔 큰 거 있잖아요. 와인잔 큰 거 보셨죠? 아주 큰 거에는 와인 한 병이 다 들어가고 남습니다. 보통 한 900cc 정도 돼요. 그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따랐다가 당연히 무겁겠죠. 한 1kg 되는데 1kg 되는 거 하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거의 대형 참사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따르지 않는 게 좋아요. 목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는 목으로 마셔야 돼요. 꿀꺽꿀꺽 소리 내면서 먹어야지 저 친구 술 맛있게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인을 꿀꺽꿀꺽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는 절대로 좋은 와인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 대개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저는 먹다가 남은 와인을 계속 버리지 않고 둡니다. 그랬다가 그 친구 나타나면 한꺼번에 다 줘요. 그래도 목으로 꿀꺽꿀꺽 넘기면 맛 잘 모르는 거죠. 와인 그렇게 먹긴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 잔을 천천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마신다는 그런 기분으로 천천히 더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즐기면서 약간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와인이. 이게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지 음식은 어때야지 맛이 있습니까? 간이 맞아야 돼요. 그죠? 음식 되게 간이 맞아야 되는데 인간도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맞아야 되고 공간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과 코와 입으로 천천히 즐기는 게 좋습니다. 시음의 온도는 낮은 온도는 되게 떫은 맛이나 쓴 맛이 더 느껴져요. 그래서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조금 쓴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먹으면 더 쌉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맛이라고 하면 나쁘게 느껴지는데 그 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나 이런 곳에
생동감을 줘요. 그래서 와인은 조금 약간 산도가 있는 게 사실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그 냉면 드실 때 그 식초 치죠, 그죠? 그 치면 어때요? 음식이 좀 이렇게 가볍고 생동감이 있어져요. 그러면 설탕을 치면 어떻습니까, 음식에?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탕을 치면 음식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쓴 것들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음식이 조금 단단해지고 구조감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와인도 산도가 있으면 좀 생동감이 있고요. 조금 쓴 맛이 좀 있다 그러면 떫은 맛이 있다 그러면 조금 무게감이 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져요. 또 단맛이 있다 그러면 대개 그런 와인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 와인이 조금 그런데요. 아까 설탕이 알코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끝에 잔당을 남겨놔요. 이스트의 양을 조절해서 잔당을 남겨놓으면 와인이 조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게 전 세계적인 약간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와인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은 그냥 실내 온도에 그냥 드시면 돼요.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놨었다 그러면은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좀 맺히는 게 이제 끝일 때 정도까지 조금 온도를 올리는 게 좋고,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스위트 와인 이런 것들은 차게 먹습니다. 이게 뭐 몇 도, 뭐 이렇게 10도 미만, 뭐 10도를 어떻게 재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음식을 차게 먹습니까? 달거나 시거나 산도가 있거나.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각종 과일 주스는 되게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맛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단맛과 신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단 와인은 되게 차게 드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음식 온도가 음식 맛에 좌우하듯이 와인도 어느 정도만 맞춰서 드시면 돼요. 식사하는 뭐 행위 뭐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면 식사를 꼭 하죠. 되게 좋은 관계이거나 앞으로 잘해보자고 할 때 식사를 합니다. 되게 싸우고 그러면은 식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식사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와인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요.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그 샵에 한 번은 예전에 대법관을 했던 분이 자기 그 사위를 데리고 우연히 와인을 사러 왔어요. 사러 왔다가 여기서 한 잔 좀 뭐 시간도 남는데 먹고 가도 좋습니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옆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들었는데, 자기가 독일에 그 연수를 갔었대요. 그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서양 애들이 자꾸 자기한테 밥을 사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사야 되겠다. 그때 돈도 없을 텐데 매우 그 크게 출혈을 해서 마음 크게 써가지고 한번 사면서 잘 몰라가지고 와인을 조금 나중에 후회가 될 정도로 조금 비싼 와인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서 잊어먹었대요.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때 먹은 와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같은 돈으로 밥을 사면 1년 뒤에 만나면 잊어먹는데 괜찮은 와인을 사면 1년 뒤에 그 돈 가지고 괜찮은 와인을 사면 그거는 나중에 기억을 하더라. 그러면서 잘 뭐 이렇게 활용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걸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쨌든 조금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호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와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와인에 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마디 하면 그게 굉장히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와인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인이 나오는 식사에서 계속 막 흔들면서 냄새 맡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편하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좀 와인을 감정하듯이 마시려고 그래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잘못 좀 전파가 된 거겠죠.
호스트는 좀 뭐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대접할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와인을 준비한다면 뭐 한 가지로 준비할 수도 있지만 한 크게 만약에 좀 몇 가지 준비한다면 3가지 정도거든요. 식전에 먹는 술, 그다음에 식사와 함께하는 술, 식후에 함께하는 술. 근데 식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술이에요. 달지 않고 약간 스파클링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맥주, 일본 사람들 만나면 맥주를 이제 식사하기 전에 뭐 많이 먹는데 맥주도 사실은 좋은 식전주예요. 그리고 식후주는 되게 아주 달거나 아니면은 아주 강하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 좀 거북한 냄새가 남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식후주로 이렇게 싹 입가심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테이스팅 순서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손님으로 나쁜 얘기 하면 안 돼요. 와인이 전 세계 와인이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좋은 와인, 또 하나는 조금 더 좋은 와인. 네,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조금 자기하고 안 맞으면 좀 나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지. 이 와인 맛이 왜 이래? 뭐 이러면 좀 곤란한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와인 글래스도 중요한데요. 크게 격식 따져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와인으로 뭐 유럽 여행 같은 거 하시면 그렇게 격식 따져서 큰 와인 잔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요 정도 와인 잔으로 합니다. 네, 넘어가고 와인이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은 왼쪽부터 8개가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예? 제일 왼쪽이요? 2번째 거요? 딱 아시네요. 2번째 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에요. 한 병에 얼마 할까요? 예? 1,000,000원? 물론 오래된 거, 한 20년쯤 된 저 와인은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한 병에. 이제 새로 나온 거, 이제 최근의 빈티지. 한 3,000,000원 해요. 한 병에. 한 병에 3,000,000 원인데 이렇게 또락 넘어가지고 옆에 포도밭 거 11병하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포도밭 15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11병하고 저거 한 병하고 세트로 움직여요. 우리나라에 한 20세트 정도가 들어오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합니다. 12병에. 되게 웃기죠, 그죠? 근데 어느 분야에나 무지무지하게 비싼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자 신사복을 그 전에 회사에서는 했는데 남자 신사복 실루엣이라는 게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상의 한 벌에 제가 제일 비싼 거는 3만 불짜리를 봤어요. 뭐 얼마인가요? 3만 불이면 한 3천만 원 좀 넘죠? 그거를 한꺼번에 20몇 벌을 한꺼번에 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런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와인이 이제 한 병에 10,000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가 다른가 하면 우선 첫째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포도를 가지고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양조가가 담아도 아주 비싼 포도주를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종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먹는 포도는 식용이에요. 그냥 포도로 먹었을 때 맛이 있는 포도고 원산지가 미국 쪽이에요. 북미 쪽이고요.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한 손바닥 정도에 들어갈 정도고 알맹이가 작아요. 작고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먹으면은 별로 그렇게 그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고 그다음에 껍질이 두껍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씁쓸한 맛도 있지만 당도가 좀 더 있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당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조용 포도로 쓰죠. 그리고 이제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포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땅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도가 막 익을 때 장마예요. 그래서 동남아나 우리나라나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굉장히 포도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장마가 지기 때문에 좀 물이 많은 그런 수분이 많은 그런 포도 알갱이가 되고 또 딸 때쯤 되면 또 태풍도 가끔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양조용 포도를 기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또 똑같은 포도를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양조자의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과정상에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포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방마다 잘 자라는 포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르도 지방에서는 무슨 포도가 자라고 어디 지방에서는 무슨 포도가 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프랑스에서는요. 이게 어느 지방에서 무슨 품종을 자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르도 지방에서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까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그 와인은 품종이 무조건 이겁니다. 이건데 보르도에서 그러면 이 굉장히 비싼 품종을 재배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보르도에서 이 품종을 재배하면 보르도 와인이라고 붙이질 못해요. 붙이질 못하고 프랑스 와인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쌀 중에 뭐 이천쌀, 여주쌀, 뭐 경기도 쌀이 유명하긴 하지만 뭐 여주쌀 그러면 조금 더 받고 뭐 무슨 뭐 했다고 그러면 좀 더 받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못 받는 그런 라벨을 붙인다고 하면 붙일 사람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법으로 통제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리의 어느 지역에서는 저 품종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하고 그리고 같은 종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기는 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또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포도가 생산이 되고 그걸로 만든 와인은 또 좀 많이 다른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되죠. 좋은 포도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의 뭐 딴 거는 농사 못 지을 몹쓸 땅이죠. 근데 이게 표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비싼 와인이 나오는 포도는 속을 파 들어가도 저런 자갈이 밑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겠어요? 고이지 않고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포도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립니다. 포도나무 20m 된 거 보셨어요? 대개 뭐 자라봐야 줄기이기 때문에 요만큼 자라다 그냥 다 옆으로 그냥 땅으로 그냥 쳐져 버리는데 성년이 된 포도나무는 뿌리를 저런 땅에서 자라면 15m에서 20m까지 내려간대요. 뿌리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그 여러 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와인을 이렇게 결정짓는 요소가 품종과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품종은 몇 가지를 외우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7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레드와인 품종 4개, 화이트와인 품종 3개. 이거를 아시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포도주의 와인의 한 70% 정도가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품종이 더 쉽겠죠. 그러니까 품종과 지역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품종에 대해서 내가 먹은 와인이 무슨 품종이 나한테 맞더라. 또는 어떤 품종은 먹었는데 되게 맛없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씩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와인에 품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친절하게. 근데 유럽은 역사가 길잖아요. 사람들이 지역만 봐도 그 지역에서는 무슨 품종을 기르지? 이런 걸 대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와인 중에 특히 조금 비싼 와인일수록 품종이 친절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지역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역을 보고 어떤 품종인지 어떤 와인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소주 라벨 보셨어요? 보셨죠? 예, 와인 라벨을 탁 접하는 순간 대부분 숨이 콱 막힙니다. 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지? 그런데 사실은 외국 사람이 소주를 만약에 딱 보고 이게 무슨 소주지? 하면은 그 사람들도 콱 막힐 거예요. 사실은 소주에 있는 내용, 소주 라벨에 있는 내용이 와인 라벨에 똑같이 있어요. 대개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알코올 도수, 용량, 제조회사, 제조 장소,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와인에 조금 더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가 수확된 연도, 그래서 빈티지라고 하죠. 그리고 포도 품종, 그리고 지역, 등급, 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싼 와인인데요. 빼뚜리스, 샤또 빼뚜리스라는 와인입니다. 이거는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한 병에. 빼뚜리스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베드로죠, 베드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에 그림 있는 거야, 그렇고, 빈티지는 포도가 수확된 해고, 저 밑에 뽀므롤이라고 써 있는 거는 생산지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거를 병입을 어디에서 했다. 그러니까 제조를 어디에서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복잡한 막 긴 것들은 별게 아니고 대부분 주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 지역, 그리고 등급. 그래서 대개 이 지역 같으면 굉장히 조그만 지역이고요. 생산량이 작아서 저기서 나오는 와인들은 되게 비싸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이거는 제일 비싸죠. 보르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에요. 이건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껌껌하면 더 멋있는데 이게 되게 그 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 저장고들이죠. 네. 프랑스 와인의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AOC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와인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깨알같이 아펠라시옹 뭐뭐뭐뭐 꽁트롤레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그 가운데 아펠라시옹하고 꽁트롤레 요 사이에 써 있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저걸 보고서 어느 지역의 와인이고 또 어떤 스타일의 와인이고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메독이라고 나오죠. 영어에 ME로 시작되는 게 중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뭐 수학에서도 민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메독이라는 것도 중간 땅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다 이게 이렇게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방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그 어원이 이제 있죠. 아까 뭐 설명드렸던 그 AOC가 이제 여기에 그 설명을 하는데요. 보르도 와인 얘기할 때 이 지역 한 10가지만 외워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싹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이 보르도에 5군데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메독, 생테밀리옹, 그라브, 뽀므롤, 소테른 이렇게 5개인데 이걸 어느 책에 보니까 매생이가 그리우면 소포를 보내세요 해가지고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신장 사장이 그 쓴 책에 보면 있어요. 매생이가 그리우면 소포를 보내세요. 그러면 5개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보르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메독 중에 이제 여기에 오메독이라고 아주 좋은 와인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 오메독에 중요한 그 아주 술 익는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위에서부터 생포, 생마 해가지고 외워두면 9개만 외워두면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메독 와인의 등급을 옛날부터 매겨서 이 프랑스 와인이 중요하게 된 게요. 등급을 잘 매겨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김치 등급을 한 500년 전에 매겼다 하면은 김치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김치 1등급 그거는 얼마짜리 딱 지불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하기가 힘들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양모하고 관계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호주의 양모가 메리노 종이에요. 거기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을 호주 사람들이 1000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건 무슨 등급이다. 호주 양모공사에서 이게 무슨 등급이다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경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등급이다 그러면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샘플은 좀 보죠. 보긴 보지만 허연 털인데 이제 그런 그 등급을 잘 매겼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역사적으로 메독 와인을 그 파리 박람회 보르도에서 출품하면서 등급을 매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보르도 상공회의소에서 61개의 레드 와인에 등급을 매겼는데 그게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도 망하지 않고 소유주는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1등급이 5개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무똥 로실드, 라피드 로실드, 마고, 그다음에 오브리용, 또 라뚜르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옵니다. 누구하고 뭐 이걸 먹었다. 어느 뭐 왕족 결혼식에 와인이 뭐가 나왔다 이러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무똥 로실드 라벨에는 항상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라벨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누가 그렸을까? 그게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73년도 보면 피카소가 그렸어요. 그죠? 저기 70년도 거 보면 샤갈, 그리고 71년도에 보면 간딘스키, 그리고 75년도에 보면 앤디 워홀.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만국 공통으로 다 아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나라 화가가 한 번 그렸어요. 2012년도에 이우한 화백이 저 와인 그 라벨을 그렸죠. 저걸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 선택이 되면 그 화가는 자기가 당대의 최고의 화가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얼마에 팔까요? 그림을 거저주죠. 거저주죠. 그러면 와이너리에서는 뭘 줄까요? 그 와인을 몇 상자 주죠. 그리고 그 판권을 소유해가지고 그걸 다시 리카피를 해가지고 그림 장사도 하고요.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식당에다 팔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이제 로마네 꽁띠예요.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병 있네요. 한 3억어치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비싼 와인 이제 흥미로워서 보면 품종은 피노누아라는 품종이고요. 한 축구장만한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잘 따가지고 좋은 포도만 선별을 해서 와인을 만들면 오크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만든대요. 그러면 한 병에 오크통 하나 가지고 500병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많이 생산하면 10,000병. 적으면 뭐 한 5, 6천 병. 포도를 수확했어도 그 품질이 안 되면은 다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좀 싼 와인 만드는 데 쓰죠.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잠깐 있을게요. 와인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우선 첫째는 간이 나쁜 사람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와인을 조금 먹으면 약이라고 그래요. 심장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그 말이 조금씩 꾸준히 상복을 하면은 특히 심장 질환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먹으면 술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루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는 한 3잔 정도예요. 3잔이네. 예? 뭐 한 2잔 내지 3잔 정도. 예. 그거를 뭐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알코올을 공급하는 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와인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소주는 그럼 그렇게 먹으면 안 좋으냐. 그래서 심장 전문의 얘기는 소주도 조금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와인이 제일 좋다는 거죠. 저도 뭐 술을 좋아해서 한번 술 먹으면은 그 끝장을 보는 친구가 여기 또 하나 있기는 한데
술 중에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와인이 좋기는 좋다는 거를 이제 느끼겠어요. 근데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와인이.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이 뭐가 좋으냐면 총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대요. 특히 HDL을 높이는데 그게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혈액의 응고도 예방을 하고 또 적당히 마시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좋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심장 전문의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0년도에야 와인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절제를 하는 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절제를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종자도 비슷하고 막 피도 섞였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심장 질환으로 사망률이 월등하게 낮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한 4, 5년 늦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뭐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을 상당히 고상하게 보면서도 되게 한편으로는 뒤에서 딱 돌아서면 한꺼풀만 베끼면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놈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러니까 뭐 언어적으로도 예전에 역사적으로 불어에 대한 어떤 그런 멋있는 언어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멋지게 봤는데 이게 한꺼풀만 벗기면 저 자식들 사생활도 더럽고 뭐 좌우지간 엉터리 같은 놈들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전에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와인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심장 질환의 그 사망률이 낮은 걸 보고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사람 34,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특별하게 지방을 덜 섭취하는 것도 아닌데 심장 질환 사망률이 낮다는 걸로 그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방송 CBS인가 어디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 이게 우리나라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미국에도 굉장히 그때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집중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프렌치 패러독스는 와인을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이 심장 질환으로 건강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적당히 마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한 두세 잔. 그러니까 대개 알코올의 그 그램 수로 한 20g에서 30g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마시면 적당하게 마시면 좋다는 거죠. 근데 한 병을 마시면 어떨까요? 와인 한 병을 마시면 소주 어느 정도 먹은 거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까요? 와인 한 병을 먹을 네? 한 병 반에서 2병 됩니다. 와인 한 병을 먹으면. 여자분들이 오늘 기분 좋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홀짝홀짝 오늘 잘 들어가네. 그래서 마시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하는 경우를 몇 번 봐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를 조절을 하는데 술을 오히려 잘 마시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와인 막 이렇게 점점 비싼 걸 내놓으니까 그거를 무력에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계속 마시다가 졸도한 적이 한 2번 있어요. 다시는 안 먹죠. 그래서 두세 잔이면 병 기준으로 얼마 정도 돼요? 한 병을 가지고요. 보통 한 7잔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두세 잔 정도면 한 3분의 1병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게 와인을 10잔이 있는데 3잔을 먹으면 몇 잔이 남아요? 바보 같은 질문. 썰렁 개그.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던 그 퀴즈인데 10잔 중에 3잔 먹으면 3잔이 남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래서 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태까지 쭉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목적이 뭐냐면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사서 잘 먹는 거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와인이 아니고 만약에 옷을 산다고 그러면 어디에 뭐에 입을 건지 뭐 놀러 갈 때 입을 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의외로 와인을 사러 오시는 분 10분 중에 8분 내지 9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무슨 와인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싸고 맛있는 거 주세요. 그 다음에 세일 많이 하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고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눈을 둘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주머니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좋은 와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음식이 맛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맛있다. 라고? 와, 맛있다. 그건 좀 약간 구체적이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되게 그렇게 너무 시지도 않고,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데, 자기 기준으로 균형이 잘 잡힌 와인이 좋은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멜로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그런 그 취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영화가 되게 명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기가 있어요. 와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판매하는 사람이 그냥 뭐 가격 매기면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많이 찾아가지고 그 와인이 인기가 있어지면 점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안 팔리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와인을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묵직하고 여운이 남는다 또는 뭐 생동감이 있고 깔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맞지 않는 와인은 대개 너무 떫다든지 너무 시다든지 또는 나는 단 거를 싫어하는데 너무 꿀처럼 달다 또는 뭐 밋밋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와인이라는 게 다른 술하고 다르게 음료하고 다르게 굉장히 예뻐요. 이 와인의 컬러가 화이트 와인도 그렇고 레드 와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양한 그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커피, 향수, 화장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인 향 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냄새는 같은 그 아로마 키트를 가지고 그 향의 그 후각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포도주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도 굉장히 이렇게 그 즐거움을 주고요. 입에서도 처음 한번 먹었을 때, 그리고 입안에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침하고 반응해가지고 디벨로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발전하는 그런 맛, 그리고 넘겼을 때 여운, 영어로는 finish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와인을 평가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죠. 와인의 표현 보면 뭐 드라이하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풀 바디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입안에 꽉 차는 풍만한 맛과 느낌인데 대개 레드 와인에 많이 쓰입니다. 와인이 닫혔다 열렸다 이런 거는 와인을 이렇게 처음에 오래된 와인을 따면은요 처음에 향이 바로 안 나와요. 조금 공기하고 이렇게 접한 다음에 굉장히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상큼하다, 뭐 둥글다, 뭐 실크 같다, 뭐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조금 그 말하고 와인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표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와인을 만약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와인을 고를 때 10명 중에 8명이 위에처럼 얘기를 하세요. 맛있는 와인 주세요. 싸고 좋은 와인. 아주 가격은 저렴하면서 묵직한 와인 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골라드릴 때 500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어떻게 고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20고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가격은요? 그러면 적당한 걸로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옷차림 봅니다. 근데 대개 잘 안 맞아요.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뭐 저렴한 와인을 즐기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는 또 비싼 와인, 뭐 한 5만 원짜리면 이게 비싼 건데 5만 원이면 50불인데 현지에서도 한 20불 이상 가는데 그러면 5만 원이요? 그러면 아 그건 너무 싸요. 막 이러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종잡을 수가 없는데 밑에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제 오늘 1시간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밑에처럼 전에 마신 것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아요, 어떤 게 나한테 안 맞아요, 또는 가장 중요한 게 3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제가 500개 고를 게 갑자기 50개로 확 줄어요. 그죠?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죠? 세일 많이 하는 거 주세요. 그러면 세일 70%, 80%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소에 그렇게 마진이 많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며칠 전에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70%, 80%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한 정상 마진이라는 게 한 30%, 40%예요. 만약에 제가 파는 곳에서 더 마진을 많이 보려면 많이 사야 돼요. 그 한 가지 가지고 1000병을 사야 돼요. 그러면 조금 마진을 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그게 언제 팔리겠어요? 싸게 사면 또 싸게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정상 마진 한 30, 40%라고 보시면 50% 이상, 뭐 1+1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제가 항상 장사하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는 분이 와가지고 야 어디 딴 데 가니까 70% 세일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줘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고를 때 혹시 여행을 하실 기회에 와인을 드실 기회가 있으면 그 지방 음식하고 그 지방 와인이 잘 맞아요. 한 7, 80%는 성공해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내가 프랑스 와인을 잘한다고 프랑스 와인을 막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아요. 특히 이태리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와인 생산량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서로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프랑스 와인 찾는 사람 많지도 않지만 또 프랑스에 가서 이태리 와인 찾는 사람 그 별로 호평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음식하고 그 지방 와인을 즐기는 게 좋고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 그러는데 해산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맛 중에 하나가 비린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산도가 있는 그런 음료가 필요해요. 레몬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회 먹을 때. 그게 이제 비린 맛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화이트 와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붉은 고기의 레드 와인이다. 그럼 고기에는 공통적으로 지방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에 있는 탄닌이 그거를 이렇게 중화시켜서 다시 고기를 먹을 때 맛을 더 느끼게 해줘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제 와인을 드시면서 말이죠. 막 사진 찍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요즘 뭐 먹는 거 뭐 나오면 사진 찍고 그러는데 와인은 그렇게 해봐야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되게 맛없던 와인 찍어두세요. 그 다음에 아주 맛있었던 와인 찍어두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아 내가 어떤 품종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지역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품종 잘 안 맞아. 어떤 지역 와인이 나한테 안 맞아. 이런 게 이렇게 그룹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쪽이 좋으면 마냥 그것만 드실 것 같죠? 만약에 와인을 좋아하시게 되면 자꾸 옆에 걸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와인을 즐기는 것이 이제 미술관을 배회하는 것하고 비유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좋다고 하루 종일 그 그림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풍에서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와인도 그렇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좀 이거 하다가 보면 조금 좀 다른 것도 마시게 되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 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있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진 않아요. 뭐 영화 감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 감상하고 하는데 대개 명화라는 게 어때요? 볼 때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뭐 이렇게 좀 생각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하면 자꾸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인도 좋은 와인의 경우에는 대개 여운이 길거나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말은 좋은 와인, 되게 좋은 와인이 있어요. 언제 먹어요, 되게. 집에 좋은 와인은 선물 받았어요.
예, 되게 못 먹어요. 되게 좋은 와인 선물 받잖아요. 그럼 되게 못 먹어요. 계속 둬요. 그러다 언제 먹냐면 술 취했을 때 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먹어야지. 드세요. 만약에 오늘이 별로 특별하지 않으면 그 와인을 딱 따가지고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와인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비싼 와인일수록 오래 갑니다. 이게 힘이 있어서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 그냥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기준으로 가격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고 그래요. 2만 원짜리? 그럼 그거 한 4년 넘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뭐 4년 이전에 먹는 게 좋아요. 한 5만 원짜리? 한 10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제가 공식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막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뭐 더운 데다 뒀을 때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너무 덥지 않은 곳에 뒀을 때 뭐 셀러에다 둘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막 30년, 20년씩 이렇게 둬야 되는 거는 당연히 좀 좋은 조건에서 둬야 됩니다. 그건 좀 그 와인마다 좀 차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와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골랐는데 와인이 굉장히 그 문학하는 그런 작가들이 와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많습니다. 뭐 버나드 쇼도 있고 여기 제일 위에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복고주의의 시인 극작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최근에 큰 현대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뭐 윈스턴 처칠이 아주 굉장히 그 샴페인 애호가였고요. 저 왼쪽에 이제 그림 아까 그 묻동 로실드 매년 그 좋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다는 건데 2004년에는요 찰스 황태자가 그렸어요. 찰스 황태자가 유명한 수채 화가랍니다. 저도 이제 이걸 저 와인을 하면서 알았는데 왜 2004년에 프랑스 와인에 영국 황태자가 그렸냐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안 싸운 게 100년이 되는 해였대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옛날에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그래서 뭐 영국 저 프랑스 땅이 영국 땅도 됐다가 막 그러죠. 그죠? 그 원래 보르도가 옛날에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 땅이었다가 그죠? 뭐 아키텐 왕국인가요? 그죠? 거기가 이제 뭐 노르망디 공작한테 뭐 시집 갔다가 지참금으로 가져간 땅이 그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에 가서 그 헨리 8세인가 뭐 누구 사자왕인가요? 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영국 땅이 됐다가 뭐 잔다르크 나와가지고 저 영국 전쟁했을 때 영국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지금 보르도에 가면 영국의 그 옛날에 식민지였던 그런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와인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잡식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보너스죠. 와인 중에 오퍼스 와인이라고 있어요. 오퍼스 와인이라고. 미국 와인 중에 중요한 게 오퍼스가 라틴어로 작품이랍니다. 작품. 첫 번째 작품이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성공한 그 최고의 와이너리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이태리 그 이민계의 와이너리 두 와인 메이커가 둘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그 와인인데 오퍼스 와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옛날 저 레코드판에 모차르트 교향곡 42번 할 때가 뭐 OP 42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요즘은 넘버로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퍼스 그 작품 42번째 작품 그런 뜻이래요. 여기 음대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태까지 제가 음대를 나오신 분들한테 물었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뭐 잡식도 늘어나는 게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사실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시음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원래 먹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응? 제조 과정이요? 네. 네,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원래 그 포도에 보면 이렇게 까만 포도인데 하얀 게 뭐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색깔이? 그게 자연 이스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포도를 그냥 발로만 밟았죠. 그래서 터뜨렸어요. 그 우리 먹는 것보다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꼭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아서 터치거나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압착을 하는데 압착을 하면 거기에 포도 껍질에 있던 자연 효모가 발효를 시켜요. 근데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와인이 다 달았어요. 이스트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그 효모를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이스트를 더 자연 이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그 양조용 이스트를 거기에 첨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요 정도까지 넣으면 당분이 조금 남고 나머지 다 알코올화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그 게이지로 다 그걸 해가지고 그걸 그 디자인을 해요. 와인을 어떤 와인을 만들 것인지. 주정이라는 걸 넣지 않습니다. 전혀 주정? 네. 그 술을 만들 때 화학적인 안 넣어요. 예, 예. 주정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알코올 성분을 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소주, 전통적인 소주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당화를 시키죠. 거기 당화 효소를 넣어가지고 당화를 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밥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저기 하는 거고, 당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죠. 그럼 그게 발효주예요. 발효주는 막걸리나 맥주나 와인입니다. 근데 발효주는 알코올 도수가 절대로 16%를 못 넘습니다. 16%가 넘어가면 이스트균이 다 자연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16% 넘어가는 거는 증류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뭐 안동소주 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만든 거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소주, 그거는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그래가지고 주정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감미를 하면서 물을 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에는 물이 들어가요. 근데 와인이나 이런 거에는 와인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기초적인 질문 같은 네네네. 비싼 포도주일수록 맛은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건강상으로도 저가 포도주랑 고가 포도주가 네. 건강상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싼 포도주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똑같은 여기에 만약에 포도를 심었어요. 이 포도를 가지고 얼마짜리 와인을 만드느냐 하면은 우선 첫째는 어떻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엄청나게 넓은 포도밭에서 대충 다 익었다, 오늘 수확해야지 해가지고 기계로 가서 오늘 하루에 다 따버려가지고 그걸 와인으로 만들면 그거는 10,000원짜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질통을 지고 가서 오늘 익은 것만 따요. 5일 있다가 다시 또 익은 것만 따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20,000원짜리가 돼요. 그렇게 따가지고 기계적으로 쫙 선별을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면 20,000원짜리지만, 아주 능숙한 그 베테랑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쭉 놓고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면서 만들면은 30,000원짜리가 돼요. 원가는 더 들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비싼 게 건강에도 좋으냐? 좋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죠. 이 실험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와인을 가서 만드는 걸 보면요, 그 싼 와인 만드는 거는 덤프 트럭이 옵니다. 덤프 트럭이 기계를 막 이렇게 기계로 한꺼번에 수확한 포도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10톤짜리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쫙 올립니다. 레미콘 쏟아붓듯이. 그러면은 한꺼번에 10톤이 쏟아져요. 그럼 밑에서 기계가 윙윙윙 돌아가면서 가지랑 뭐 이런 것들을 뒤로 다 걸러내요. 그러면은 통 속에 딱 들어가면 지금 이 차로 온 게 당도가 몇 브릭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스트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투여가 돼요. 그래가지고 와인 만드는 데 가보면은 이렇게 뭐 멋있는 이렇게 오크통 속에 뭐 밑에 뭐 와인 셀러에 있는 게 아니고 석유 화학 단지 같아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낭만이 깨져요. 20만 배럴짜리. 뭐 거기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적으로 이제 병에다 넣고 그러는 것들은 뭐 당연히 뭐 현지에서 한 2불, 3불, 5불 뭐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와인들은 꽤 좋은 와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와인이. 보통 가격이 현지 가격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샵에서 파는 가격은 한 2배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행을 하신 분들이 와 거기 가서 가보니까 3불짜리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 그래요. 그거는 거기에 시간과 공간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이 맞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 와인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잘 안 팔려요. 가장 현지 가격에 비해서 비싼 와인은 미국 와인이에요. 미국 와인은 한 2배 반에서 한 3배까지 가요. 근데 유럽 와인들은 뭐 대개 한 2배 미만이고요. 어떤 경우 칠레 와인 같은 경우는 칠레 그 장사를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칠레 와인은 한국 가격이나 비슷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미국 가면 더 싸요. 칠레 와인이. 미국이 항상 제일 싸죠. 뭐든지. 완전 자유 경쟁인데다가.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첨장해줄 때요. 네.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걸 봤는데 그것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굉장히 좋은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터가 따를 때는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자기보다 뭐 같이 이렇게 마시는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밑에 살짝 잡아준다든지 만약에 뭐 윤민우 교수님이 따라주신다 그러면은 들고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받아도 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변형환 본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